안녕하세요. 정투더 제투더 훈. 제트더 윤투더 밤. 야. 저희가 오늘은 좀 인사를 색다르게 했는데요. 이 인사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라나요? 네, 지금 한국에서 여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장면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막 보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애들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앓는 병명이 뭐죠? 자폐증인가요?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무엇인가, 어떤 증상이 있나,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폐증은 뭘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긴 한데요, 그죠? 네. 자폐증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폐증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 그러죠. 왜냐하면 자폐증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증상들도 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치만별이라 그래가지고 스펙트럼 장애라 그러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회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성이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하는데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제대로 잘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거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인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형성한다기보다 대인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서 힌트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죠? 예. 거기 우영우 변호사도 보면은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이렇게 서로 시선을 그쵸. 맞추면서 얘기를 하자 얼굴 얘기하는데, 보고 그런데 예. 그 사람은 보면은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얼굴 안 보고 딴 데 보면서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게 신경 발달 장애의 문제니까 이게 보통 대부분의 진단이 사회성이 발전하고 언어가 발전할 때 뭐 1살에서 3살 사이에 많이 그게 진단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기인데도 이렇게 엄마 얼굴을 보고 웃고 막 그래야지 되나 스마일하고 그런 게 안 되거나 안기려고 안 그러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자연스럽게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이렇게 그냥 물건을 보고 좋아하고 그런 경우 보면 약간 자폐증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생기죠. 저희가 이게 말은 쉽게 말씀드려도 실제 진단하는 거는 이게 딱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관찰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 장애라고 하셨는데 예. 결국 발달 장애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게 의심될 때 뭐 뇌 MRI를 찍어본다든지 뇌 CT 스캔을 찍어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런 발달 장애 같은 거, 특히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행동 장애 같은 거에는 뭐 뇌 사진을 찍어본다고 그것만 통해 가지고 진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무슨 피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게 이런 증상, 이런 행동이 있으면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전문가가 보고 이분은 이런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피 검사도 없는 거고 무슨 뭐 CT나 뭐 MRI 촬영도 뭐 이렇게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자폐증으로 의심되는 아기들 중에는 또 이제 언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떤 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 접촉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언어를 못 배운다기보다 언어를 하는 그 뇌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어요, 내 생각에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행동 장애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관심이 있고 그것만 좋아하게 되면은 예. 아주 거기 그게- 집착해서 예. 그것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예, 관심 있는 그 부위가 되게 좁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무슨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한 줄로 진열해 놓는다든지 그것만 갖고 논다든지 우영우 변호사의 경우는 괜히 고래에 대해서 착한 집착을 해가지고 고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계속 노는데 누가 다른 친구가 와서 또 같이 놀자 그러면 그건 또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고 또 부수적인 거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만 커도 막 그거에 대해서 뭐 괴로워할 수가 있고, 딴 사람보다 이게 자극에 대한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가 높을 수가 있겠죠.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리뿐만 아니라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네. 마찬가지겠네요. 네, 빛 그렇죠. 같은 거, 뭐 네. 어떤 피치의 어떤 높이의 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기 때문에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 나온 사람은 뭐 로스쿨까지 졸업하고 변호사로는 아주 똑똑한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일부의 자폐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이지 뭐 대부분들은 또 인지장애나 뭐 간질도 요즘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뇌전증이라 그러나? 예,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더 많다고 보겠어요. 결국 대부분은 그런 거죠. 대부분은 결국 이제 혼자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또 네. 예, 결국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게 가장 큰 힘든 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자들 중에서 지식적으로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뭐 에스퍼거 신드롬, 에스퍼거 증후군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온 우영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에스퍼거 증후군에 속한다고 보겠어요. 그렇죠. 예. 자폐보다는 에스퍼거 증후군에 더 이제. 예. 그리고 또 지금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좀 유명한 분들도 뭐 에스퍼거 증후군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부한 사람도 여러 명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말해야 되나? 예, 테슬라 CEO도 뭐 에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 네, 그렇죠. 또 뭐 요즘 뭐 월스트리트에 일하시는 분들도 뭐 하루 종일 그 뭐 여러 가지 데이터만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는 분들은 에스퍼거 증후군에 가까운 분들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진단할 때 한 측면만을 보고 이 진단이 자폐증이다, 아스퍼거다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의사로서 우리가 직접 치료하는 환자가 아니고 무슨 미디어나 TV나 그런 데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마음대로 진단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절대 한 측면만 보고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측면만 보고는 절대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런 자폐증 또는 에스퍼거 증후군이 생기는 걸까요? 네. 요즘 의과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들. 근데 유전자의 문제라는 게 뭐 특별히 부모님한테 그거를 물려받았다는 거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때 그때 당시에 유전자에 약간 변형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뭐 부모님이 뭐 어떻게 잘못 자식들을 대우해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아니면 뭐 임신할 때 무슨 병원군에 옮았다든지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거의 뭐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가 이런 자폐나 아스퍼거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유전자가 알려진 유전자만 해도 거의 몇백 개 되거든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유전자가 뇌에 있는 시냅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발견됐어요. 시냅스라는 게 뭐냐면 뇌에 있는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걸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연결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컴퓨터로 친하자면 컴퓨터의 와이어들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도 콜롬비아에 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련된 단백질 한 가지를 연구했거든요, 유전자를. 그런데 그것도 뇌 시냅스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였어요. 예. 지금까지 찾은 거로는 뇌에 있는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기능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자폐증이나 아스퍼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 문제로 자폐증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치료
약은 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지금 연구 단계라고 보고 있었겠어요. 예. 그 대신 뭐 지금 치료약으로 쓰는 거는 증상을 좀 호전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과민 대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행동 장애로 나타나는데 그런 행동 장애를 치료해주는 약들 지금 쓰는 뭐 항우울증 약이라든지 정신과적 예. 약을 이제 예. 써가지고 보통 그렇게 증상만 쓰죠. 좋게 만든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이를 봤는데 이 어린이가 자폐가 의심된다. 네. 길게 어린이를 관찰하지 않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그 유전자가 아까 뭐 한 몇백 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유전자를 따져보면은 그 유전자로 인해 가지고 자폐증 생기는 환자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몇백 개 유전자를 다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거의 지금으로서는 진단은 그냥 전문가라 그러면 소아 정신과나 소아 신경과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1998년인가 랜셋이라는 큰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영국에 있던 어떤 소아 정신과 의사가 발표한 게 뭐냐면은 MMR 백신, 그러니까 홍역과 볼거리 그런 거를 하는 백신을 맞으면은 자폐아가 생긴다,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죠.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나 우리 애 백신 안 맞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10년인가 20년 후에 그 논문이 조작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진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는 뭐 의사 면허 박탈당하고 그 학술지에서도 이건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나왔는데 한번 쏟아진 문을 닫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백신에 불신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도 약간 그거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백신 때문에 자폐증이 생긴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MMR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도 MMR 백신 맞았고, 예. 그건 뭐 의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자폐증 치료에서 뭐 행동 치료, 뭐 음악 치료, 뭐 운동 치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단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약물 치료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이제 행동 치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자폐증 진단 받으면 꼭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찾아가지고 그런 센터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모든 자폐 아이들이 또 그 뭐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한다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딴 거를 이상한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 근데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흔히 또 이런 얘기도 들으시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자폐인 경우에는 네. 애들이 자폐일 수 있다. 방금 유전자에 있던 규정의 예.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셨지만 또 그에 대해서 좀 또 얘기해 주시죠. 부모와 자식 간의 연관관계, 그거는 모르겠어요. 많이 연구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자폐증이 있는 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자폐면 그 다른 쌍둥이가 자폐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그거가 유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은 뭐 부모에서 이렇게 유전자가 자식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자폐를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는 밝혀진 게 없는 거네요. 뭐 그렇게 크게 그렇다 보기는 그러네요. 예. 우리가 물론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흥미롭게 봤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사회적으로 네.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하이리 펑션하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냥 성공하는 이런 경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머릿속으로 뭐 몇백 명이 하나 몇천 명이 하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 드라마 보고 우리 애가 자폐증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큰 문제 없겠다, 치료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되겠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드라마만 보시고 네. 우리 애의 또 한 단면만 보고 얘가 또 자폐증이라고 속단하시는 것도 절대 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처럼 굉장히 이제 또 굉장히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은 대부분의 자폐 환자분들은 이제 결국 혼자서 이제 생활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지금 역사상
제일 골프 스윙을 완벽하게 하는 분이 캐나다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폐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스윙은 제일 멋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도 골프 대회를 못 나가시는, 골프 대회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못 하니까 규정대로 뭐 예를 들어서 1번 홀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2번 홀을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또 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혼자 1번 홀 쳤다가 또 마지막 18번 홀에 마음대로 가서 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번도 골프 대회에 못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사회적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 나왔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투도 제투도 훈! 제트더 윤트더 범. 업! 감사합니다.